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단하고도 유연한 우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함께 북식호흡. 안녕하세요. 북식호흡 운영자 바무와 게로입니다. 저번 에피소드 저희 소개와 북식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저희의 첫 책 페터 비에리의 자기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무님 잘 읽으셨나요? 네, 저는 완독했습니다. 어땠어요? 책이 얇아서 솔직히 좀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난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제이죠.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의 시선과 그냥 익숙한 욕망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인데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 독서클럽의 첫 책이었죠.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데에도 이 책이 첫 번째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네.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저희가 한 6년 전에 처음 읽었죠. 네. 그때는 저의 독서 스킬이 쌓이지 않았던 상태였던 게 지금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짜 이 책을 이해하고 읽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자기 결정이라는 제목부터 너무 이상적인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하고 싶지, 자기 결정. 근데 세상이 날 그렇게 냅두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비관적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읽을 때는 의문점을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엮여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조건, 뭐 타인에 대한 기대 등등. 그러면 완전히 독립적인 나의 결정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다시 보니까 해결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마냥 이상적인 책은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던 게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내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가가 핵심이었어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순수한 선택이 아니라 이런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조건 속에서도 내 삶에 대해 가능한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었다. 어때요? 바모님은 다시 읽어보니까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기 결정을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거든요.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이 책을 읽으니까 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현대인의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저만 해도 차라리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도 모르니까 남들이 정해준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무님이 말했던 것대로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결정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자기 결정의 삶이란 내적, 외적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나 사이에서 자기 인식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자기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계속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자기결정이란 삶이 어쨌든 내가 바라는 모습과 내가 선택하는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해져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나를 네.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은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치만 그 모습에 갇혀있긴 싫어요. 오. 사람은 계속 변해야 돼요. 갇혀있으면 외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저의 모습도 생각도 유연하게 변하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과 소신은 지키면서 사는 삶이 제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또 약자를 돕는 거,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건데 멋있는데요? 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음음. 그냥 너무 다들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멋있어요. 저는 제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떠오르는 테마가 없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바모님이랑 비슷해요.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와 더 어우러질 수 있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모습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모님처럼. 제가 딱 듣고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요즘의 것들을 잘 받아들이세요. 요즘 애들이 뭘 먹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랑 잘 어울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어떻게든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기 결정에 이거를 써먹은 적이 있나. 그러니까 사실 실천하는 게 제일인데 그쵸.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나를 위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곧 나를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게로님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아닌데 전 사실 지금도 반반이에요. 어느 때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와, 나 진짜 나 뭐 하고 있지? 자책할 순간이 오면 나를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스스로를 자꾸 이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읽으니까 정말 몰랐구나. 그걸 깨닫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테마로 삼아봐라. 자기 경험을 하나의 테마로 보고 정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성찰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어쨌든 나에 대한 정의나 뭔가 확신의 판을 막 흔들어야 하는 그런 거니까 막 길을 잃어요. 그냥. 길을 잃어서 이 사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데 그 무의식을 경계하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경계하고 의식적으로 살아라. 맞아요.
본인의 무의식이 무의식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무의식이 그냥 익숙하게 하던 생각을 그냥 꾸준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헷갈려서 계속 의식, 무의식, 의식, 무의식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발.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이나 생각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쵸, 나도 모르게. 그쵸? 그거를 깨부순다는 것 자체가 의식적인 행위로 넘어오는 건데 그런 뭔가 제 세계가 다 깨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낯설면 약간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해주고 있긴 해요. 그쵸? 이 책 속에서도. 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비로소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을 때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나를 알라?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고고하게 나만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그것대로 행동이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본인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못하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누구인지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요? 뭘 좋아하고. 뭐 그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본인을 이해하려는 방법 중 하나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 내가 타인이라 생각하고 그 사건 밖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약간 그런 건가요? 진짜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이런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긴 한데요. 20대 초반에 제가 해외 생활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생활 속에서 제가 엄청난 겁쟁이라는 거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게에 가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린다거나 혹은 비자 관련 문제가 있어서 어디 대사관에 방문해야 했을 때 이런 그냥 사소한 생활들 있잖아요. 하물며 택배를 받는 그 순간. 뭐 이런 순간까지도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말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타지에 혼자 있어서 더 심해진 거 아니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방식도 다르고 언어조차도 달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계산대 기다리고 내가 계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을 받는 건데 내가 겁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값만 지불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너무 어려움 없이 하는 거잖아요. 뭐 약간의 떨림은 있을지언정 겁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를 약간 의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계산을 하는데 무서운 상황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겁을 내고 있지? 아, 이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너무 답답할 것 같다. 내가 골칫덩어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겁을 먹는 거구나. 풍선처럼 부풀려서 그 상황을 생각을 했구나라는 의식을 하자마자 그 의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겁먹지 말아야지. 뭐 별거야? 스스로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됐고 해결을 하지 않았나.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 건가요? 그쵸. 의식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그냥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해버리면 끊임없이 무서울 거잖아요. 그쵸. 그 상황이 익숙해지기까지. 저희가 뭐 작은 일도
그것만 바라보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그때도 느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게로님께서는 당시에 그걸 인지를 하고 고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몇 년 뒤에 자기 인식을 하고 고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네. 이후에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네. 상기한 건가요? 네네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대학을 타지로 갔거든요. 네. 저는 저 혼자인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반 친구가 같이 올라가는 그게 아니면 새로운 환경이랑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엔 진짜 타지에 아무도 없이 혼자 가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슈퍼 가는 것도 힘들었고 일상생활 자체가 학교 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거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이후에 그거를 알게 된 건가요? 네, 점점 바빠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적응도 하게 되면서 그 생활 반경을 좀 넓혀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바보같이 집 안에만 있었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저도 게로님처럼 고통받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아무튼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경험이.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그럴 여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인식을 할 만큼. 어쨌든 제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나는 그대로 살았겠구나 라는 이야기의 예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무님의 그 일화가.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 방법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겁을 먹고 상황에 익숙해지길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쨌든 자기 인식을 하는 과정은 꽤나 힘드니까요. 그쵸.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뜨거운 감자죠. 저는 그거를 예전부터 자주 챙겨봤는데 이제 언뜻 그 출연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에서 네.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렇긴 해요. 뭔가 근데 그게 좋은 자기 인식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타인을 통해서 나를 투영시켜 보는 거잖아요. 저도 있어요. 정말요? 저도 나는 솔로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내가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 인간상의 일부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도 많아요. 그쵸. 저희가 뭐 완벽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여러 그쵸. 가지 면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저희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옛날에 나도 이랬는데 라고 거울처럼 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자기 인식,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본 나의 인식이라는 게 실제로 나를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투영시켜서 정말 타인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 다 자기 인식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불킥 할 만한 우리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로 자기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거 정말 나쁘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으면 다음엔 안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타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내비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점으로 저희는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서 타인의 시선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게 타인의 어떤 시선이 내포되고 또 타인의 욕망이 내포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한 결정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런가? 라고 망설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 실제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모가 더 많지 않나. 저도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네. 그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진짜 제가 제 스스로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서 어떤 카페를 방문한다. 그게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카페에 방문하고 싶은 목적이 나 여기 예쁜데 다녀왔다. 나도 해봤다. 이걸 과시하려고 내가 이렇게 가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취향이 조금 더 없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다. 를 그때 깨닫기도 했어요. 좋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자기 결정의 나쁜 예. 맞아요. 그쵸? 네. 내가 결정한 거지만 내가 결정한 게 아닌 타인의 시선을 한껏 의식해서 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걸 경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인의 시선을 받아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쵸.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실제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타인이 휘두르는 그러한 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죠? 네. 오히려 이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결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긍정적으로만 설명을 해왔지만 부작용이 생기기 굉장히 쉬워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기만이 생길 수도 있다든지 나만 바라보게 되면 힘들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 한번 이용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한번 제시를 해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타인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네.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인이 본인을 볼 때 드는 감정이 있나요?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다. 아니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죠. 하는데 솔직히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으니까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막 생각을 거기서 깊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반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그러면 게로님은 네. 타인에 대한 그런 존재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인가요? 글쎄요.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인의 시선을 굳이 의식하진 않는데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누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네. 고려를 많이 해요. 그런 데에서는 자기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기도 하네요. 지금 그쵸. 생각해보면. 타인 없이 저희가 살아가기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서 빠져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 사이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아직도 안 벗겨졌거든요. 정도가 좀 덜해지려고 의식을 하니까 네. 덜해지긴 했어요. 그런 카페 안 가면 그만. 내가 진짜 원하는 카페가 아닌 이상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생각에 갇혀 사는 이유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항상 다 제 탓이라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남들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다 제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제 잘못이라고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타인은 언제까지나 타인에 불과하며 그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오직 그들만의 문제인 수만 가지 요인에 의해 그 평가가 왜곡되고 부정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짜 도움이 됐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저조차도 타인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 타인을 평가하는 것도 어쨌든 내 경험에서 비롯된 거고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의 그런 판단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네. 딱 그 말이랑 같은 마음이었어요. 타인은 타인일 뿐 음. 나는 내 생각대로 가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휘둘리긴 너무 쉬워요. 음. 그러면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때까지 외면해온 감정과 생각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결정을 위해서는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어요? 이 외면해온 감정이나 생각을 마주한 경험? 저 이 책 읽을 그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화가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깜짝이요. 저기요. 알겠어요. 기승전결이 없는데 당황스럽네요. 왜 화가 나셨죠? 제가 오래 알고 지낸 특정한 사람에게 항상 불만이 많고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전 아니죠? 갑자기 무섭네요. 아니에요. 네. 이거를 몇 년 동안 해결을 못 했어요. 그냥 짜증이 난다, 불만이 많다, 화가 난다, 이 그 신체적인 반응이랑 제 감정까지만 알고 있었고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기록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쓰고 있는데 그 심연에 있던 그런 마음들을 이걸 언어로 한번 써보니까 실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이런 감정을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이 싫어서 외면했었는데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처음 느껴보는 개운함이 느껴졌어요. 오. 그리고 그게 3일 정도 갔거든요. 3일 내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그런 숙제를 푼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해결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화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글을 쓰면서 알게 됐다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난 걸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스스로 그걸 인정을 하면서 시원해졌다는 건지 궁금해요. 인정을 하면서 시원해졌고 또 사실 그 불만들이 저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랑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상대방은 제가 생각하는 반응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쓰고 나니까 그것은 그저 나의 기대일 뿐. 이 사람이 나한테 속을 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그걸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랬으니까 서로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기대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쉽나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바라면 안 된다. 그 친구를 그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를 내려놓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인정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도 쓰면서 느낀 건데 네. 쓰면서도 괴롭거든요. 한 중간 페이지 갈 때까지 너무 괴로워요. 그걸 꺼내야 되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저의 모습도 싫은데 인정해야 돼서? 너무 싫은데. 지금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 인정까지가 굉장히 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이렇게 꺼내 올리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줄 적을 때쯤에는 이제 다 깨달은 순간이니까 기분이 또 괜찮아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정해서? 네. 그러면 개로님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인데 지난 몇 년간 여러 조직 생활을 해오다 보면서 깨달은 건데 어떤 조직 안에 있던 간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이 들어서 스스로 그걸 인식은 했어요. 나 왜 이렇게 질투하지?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계속 그 사람의 그런 좋은 점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뭔가 이 사람도 안 좋은 면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사람보다 그래도 이건 괜찮지. 혼자 스스로 약간 좀 못되게 어떻게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과 비교해서 막 스스로를 애써 막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타협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쵸. 어쨌든 이 사람을 안 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조직에 가보면 무조건 그런 사람은 있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순간 일기를 쓰면서 나 진짜 못됐다. 아. 왜 이래 계속? 질투쟁이야 뭐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좀 차분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비슷한 사람의 의미가 종합적으로 보면 지향하는 인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핍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이걸 인정하게 되니까 갑자기 질투심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뭔가 제가 이 사람을 계속 비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오히려 저 모습 되게 괜찮다. 인정하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감정을 제가 피하지 않고 마주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해졌어요. 오히려 이런 거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의 이상형이 바로 내 앞에. 완전 럭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옥섭 감독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할 바엔 차라리 귀엽게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을 질투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괴롭지 않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풀고 나가는 그런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한 방법으로 그 질투심을 풀어냈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온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제 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한번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네, 그래서 외면해온 감정을 마주하는 경험이 이 페터 비에리가 지향하는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인데 그 기저에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많이 수반되죠. 그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자기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식은 하지만 상황이든 사람이든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요? 네. 뭔가 사람에 있었던 순간은 생각나지는 않는데 당장 저는 오히려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에 많이 좀 휘둘렸던 기억이 많아요. 예를 들어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저는 자기 인식이 끝나고 나서 조금 소신 있게 밀고 가는 편이에요. 두렵긴 하죠. 왜냐하면 이탈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데 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게 저는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는 이 전공을 했으니까 이 길로 가야 해. 혹은 내 주변은 보통 이런 길로 나아가니까 나도 그런 길로 가야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길이 맞는지 내 욕망에 의한 선택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을 바탕으로 좀 소신 있게 밀고 나갑니다. 그쵸. 어쨌든 전공과 같은 분야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전공과 관련된 길이더라도 그게 내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관련된 분야 속에서도 내가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길에서 어쨌든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벗어난 거니까. 근데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나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다만 제 선택에 후회가 없을 뿐이에요. 내 인식에 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뭔가 그거를 계속 의식하려고 노력해요. 무의식에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계하는 거죠. 그쵸. 약간 정해진 길로 가는 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도 모르죠. 그치만 이제 거기서 약간 발을 빼는 순간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더 크니까 일단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쵸. 바모님은 아직 여기에 대한 스스로 돌파를 해본 경험은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없고, 그리고 저는 상황보다는 사람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의 대안이 불분명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죠?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제 저보다 직급이 높거나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쉽게 말할 수 있진 않잖아요. 조직의 방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좀 자기 결정과는 벗어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또 자기 인식이 또 다르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이거 약간 무한 굴레 아닌가요? 그러게요. 사회에서의 나를 다시 또 보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렵네요. 남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좋은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남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은 그게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길을 잃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사회적인 가면을 쓴 나와 쓰지 않은 나를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와, 슬프게도 그럴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약간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난데 이걸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편하구나.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게로님은 애초에 자기가 결정한다의 그 결정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모호하기는 한데 내가 결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그냥 그게 버릇처럼 그냥 그렇게 의식하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 자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결정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내용 같아서 결정한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가 내 결정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타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을 잡을 수 없다. 그쵸? 이런 거죠. 바모님은 혹시 뭔가 결정의 기준이 또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자기 결정의 결정이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향에 점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그 이상향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 모습이랑 현재 저의 모습의 그 자아상의 간극이 줄어들어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 진심으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할 때 제가 바라는 이상향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면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약자를 돕는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제 이상향이면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걸 기반으로 두고 행동을 한다면 추후에 나중에 갔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존엄성과 자유가 있는 삶 속에서 나는 다른 방식이 아닌 내가 보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해한다. 저는 이 문장이 딱 이 책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게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시 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시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게로님은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언제 읽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읽어야지라고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틈날 때마다 보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책이 되게 얇잖아요. 얇고 읽으려면 2-3시간 정도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휩쓸려 살고 뭐 나도 모르게 막 시간이 흘러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좀 반성도 하고 다시 한번 마음 먹기 위해서 좀 가까이 두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바무님은요? 저는 막 그렇게 자주 읽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진짜요? 네. 이게 너무 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한 게 사실 버겁기도 해요. 그래도 뭔가 나를 진짜 잃어버렸다는 그 기분이 들거나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다시 한번 펼쳐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은근 위로가 되는 문장도 꽤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저의 단점을 마주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읽고 싶긴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자신의 삶이 가르치는 그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곧 자기 결정이니까요. 그게 자기 삶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한 번쯤은 보면 좋을 책이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책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책이 사실 눈에 좀 잘 안 들어오긴 했어요. 너무 철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받아들이는데 살짝 좀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으니까 재밌네요. 그쵸. 네,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북식호흡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북식@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찾아뵐 예정이죠? 마이클 이스터의 가짜 결핍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